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준비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탄핵 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견서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헌재 절차도 자연스럽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일부 지연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송달의 기본 원칙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발송으로 끝이 아니라 도달한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편과 우편 그리고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이제 발송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령까지 했지만 접수증은 이제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 정도에 이르면 보통은 도달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송달의 어떤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절차적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송달 개시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심판 청구서가 좀 늦게 도달하면 그만큼 늦게 답변서가 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기일이 조금 더 늦어지거나 준비기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고 답변서는 사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대리인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도 없는 상황에서 기일을 진행하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절차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탄핵 심판 절차라는 것이 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심판 청구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의미를 갖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에 본인의 어떤 방어 논리가 기재된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 소추단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피청구인 측도 신속하게 대리인단을 완성해서 선임계를 내고 반박 논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 절차에 본인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무한정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한정 늦추더라도 헌재는 이 구두변론과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그냥 일정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군요.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지 이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은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심리를 앞두고 나서는 증거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 측에만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청구인 측에서도 관련된 어떤 수사의 근거라든가 증거를 이제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피청구인 측에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을 이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준비기일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고 그 쟁점에 필요한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재판에 앞서서 증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그 수집 절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적극 변론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정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변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부 기일에 직접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일에만 참석해서 특히 이제 최후 변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일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매 변론기일 준비기일에 참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한 가지는 이제 경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직접 이런 중요한 재판 절차에 나왔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전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도움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유불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속마음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실수를 경우도 있고요. 이 법리적으로 치밀하고 하나하나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인해서 재판이 좀 지연되거나 방해
방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보통은 이 답변서나 서면 형태로 요목조목 일괄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그중에 주요 부분만 이제 대리인들이 주장을 하거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회 변론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중요 기일 정도에 이제 참여해서 주요 주장 내용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변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앞으로 수사도 대응해야 되는데 현재 기일까지 뭐 주 2, 3회 이루어질 변론기일까지 참여하면 윤 대통령이 매주 매일 수사나 헌재 심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서 변론하는 걸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불리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유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얘기는 때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해야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변론하는 것을 헌재에서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은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검토서 의견서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나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탄핵심판 사유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 점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탄핵 절차에 직접 피청구인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종전 사건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리인단이 참석하고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은 갈래들이 있습니다. 예. 그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행사라는 것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제 여러 내용들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통치행위로는 대국민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크지 법리적으로는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점을 아주 강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행위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형법적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질서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확고한 판례로 굳어져 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치해법권은 될 수 없는 거죠. 통치행위가 재량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영역과 내란죄처럼 엄격하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중에 소추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고 그것은 확고한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40년직이죠. 속동현 변호사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라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 적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런 장애 변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지이죠.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믿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왜 폭동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란과 폭동이라는 것은 정권 탈취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만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과 판례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위법하게 어떤 군사 병력을 투입하면서까지 기능을 정지하려는 시도를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정권을 탈취하려고 폭동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다른 구속 요건에 해당돼서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주요 수행자들 임무를 했던 경찰청장 비롯해서 계엄군 지휘군들이 모두 다 범죄의 중대성, 소명성이 인정돼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도 일방의 주장일 뿐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판례와 다른 또는 법리와 다른 그리고 규정과 다른
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지만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기준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비슷한 시점에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지는 비슷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군 사령관 3명을 구속한 것은 불법 수사에 의한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합법성을 주창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한 무죄 변론의 취지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지금 검찰이 구속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이것은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를 했고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관련자 주요 행위를 했다라고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되고 구속되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영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법원에서 1차적으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된 사안인데 피의자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아무리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한다고 한들 이 영장 발부 자체는 법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처음으로 재판관 평이란 것을 열 계획인데 일단 평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헌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여러 명이 재판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같이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가리고 정리하는 것이 일선무이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탄핵 심판 사유는 꼭 내란죄 성립 여하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만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 또는 약간 헌법에 대한 위반 여부,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가 공무원으로서 신임을 배반하는지 여부 이렇게 쟁점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그 쟁점에 따라 어떤 증인이 나오고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권 전원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탄핵 심판의 사유의 쟁점을 정리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이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한 현재 첫 회의가 되는 거니까 내일은 특히나 어떤 내용들 테이블에 좀 중점이 될까요? 결국은 쟁점 중에 이런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큰 틀에서 국회에 진입한 불법성, 그리고 선관위에 이제 들어온 불법성, 그리고 주요 요인에 대해서 체포 감금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예. 군대나 정보사령관이나 이런 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과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쟁점별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 피청구인 측에 이제 요구했던 것 중에 국무위원들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무회의도 절차적인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에 대한 미비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나가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0개, 20개 꼭지로 하나하나 이 위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포고령을 제출 명령을 했거든요. 이미 예. 포고령은 뭐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그걸 직접 제출한다는 의미는 포고령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 것까지 가담자가 누구인 것까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 개괄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쟁점별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소추단이 구성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탄핵 심판 사유로 거론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법성, 절차적 실질성, 위법성, 위헌성, 위법한 내용들 하나하나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한 20여 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고 주 2, 3회 독립적으로 탄핵소추단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법리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현재로서 판단은 헌법재판소장들이 하지만 이 유죄를 이끌거나 그 헌법에 대한 배신, 위반,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는 또 소추단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을 회의를 통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놓고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 구인 체제 구성이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이번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헌재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해석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았고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장애가 없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져 있고 야권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수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적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헌재의 인적 구성원을 충원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굉장히 곤란함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미루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만 헌재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국민들이 제기한 헌재 사건들도 많아서 9명 완전체로 이제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도 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은 검찰 소환, 또 공조본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리함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불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21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단에서 확증할 수 없다, 조율되지 않은 일정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번 주 내로 실제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체포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소환에 불응한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중복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수사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이랑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사건 배분이 좀 잘 이루어진 겁니까? 다행히 일부라도 좀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협의가 나와서 천만다행이나 좀 늦었다라는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복되는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이첩 요청을 해야 되고 해당 기관은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많아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의견들이 조금 배치된 측면이 있었지만 공수처에서도 일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해의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이제 철회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합의안을 제시를 했고 검찰도 2명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수사협의체에서 일부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다행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찰이 승인해주지 않아서 석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것을 검찰과 공수처에서 받아들여서 서로 조금 양보하는 형식으로 또 그 앞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되는 거면 검찰이 대통령 관련 수사는 손을 떼는 걸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혐의가 깊이 연관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혼선은 없겠습니까? 완전히 뗀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수사 협의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 뭐 무슨 단 이런 나오면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합동 수사의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지금 이첩은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고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해야 되는 건 검찰에서 해야 되거든요. 공수처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하고 앞으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정보 공유 과정에서는 검찰도 필요한 수사에 대한 의견을 일부 이제 개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조본에서 경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군검찰 3명이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나아가서 이제는 검찰도 서로 협의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일부는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군 핵심 관계자를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신병도 확보를 했는데 관련해서 수사는 그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는 군 검찰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이 군인과 관련된 재판은 군 검찰과
보니까 서로 이제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어떤 오차가 없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증거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군 병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중요 수행 가담조로서의 군대 내 병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누가 지시를 내렸고 어떤 지휘관이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실행했는지가 핵심적인 요건이 되겠죠. 그만큼 검찰이 수사하는 이 모든 내용은 공수처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윤 대통령 수사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 수사를 임하고 수사의 총 어떤 자료는 최종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에 넘겨져서 공소유지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햄버거 집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는 등 김영현 전 장관의 비선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공수처가 다시 체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규명이 되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서 실제로 비선 실세로서 암암리의 군 사령관들에 대해 접촉해서 관련된 지휘를 비밀리에 이제 수행하려고 노력한 정황들이 지금 햄버거집 해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실제 계엄 포고령 선포 이전부터 접속이 있었다는 거라면 이 노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사람은 과연 김 전 장관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언제 처음 이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모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그게 처음에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회동 과정에서 선관위 문제라든가 이 뭐 북파 공정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가담자를 모두 색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행위자별로 각각의 맡은 역할이 무엇이있는지 그리고 그 지휘를 누가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정보사령관 군 인력과 관련된 연관된 모든 지휘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관련 수사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